드디어 갔네. 이제 숨통 트이겠다. 머릿속에서 며느리 윤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새벽 4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2층 끝방에서 박정임은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죠. 정임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정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정임의 손이 서류 봉투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눈빛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결심이 서린 표정이었죠. 며칠 전만 해도 정임은 평범한 75세 할머니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조용하고 순한 시어머니였어요. 아들 박성호와 며느리 윤미경, 그리고 손녀 박수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죠. 그런 정임이 왜 새벽 4시에 잠들지 못하고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임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로 말이죠.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단독주택, 박 씨 가족이 30년째 살아온 그 집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임의 손길이 닿은 곳곳마다 따뜻한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정임이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어떤 것은 가져갈지 어떤 것은 둘지 선별하고 있었어요. 손에 잡힌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즐겨 입던 스웨터였죠.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요. 정임이 스웨터에 얼굴을 묻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져갈 짐 쪽으로 놓았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정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좋아. 정임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임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내가 원해서 가는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런 정임의 모습이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성우 아버지 허리도 안 좋으시고 제가 직장 다니느라. 알고 있어. 너희들 사정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임은 미경의 말을 가로막으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았어요. 정임은 그 봉투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옷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미경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성우와 미경, 그리고 직장에서 일찍 퇴근한 수진까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시설 정말 좋다면서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수진은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경험이 있어서
정임이 들어갈 곳의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이가 직접 확인해 줬으니까 믿을 만하지. 정임이 수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정임의 유일한 손녀였고 집안에서 정임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거기 음식도 맛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서예 시간도 있고요. 성우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주말마다 면회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이 정성스럽게 정임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자신의 방 쪽으로 향했어요. 서류 봉투가 있는 곳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미경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계속 걱정만 했는데. 그러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거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큰 방,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정원까지. 이제 정말 이 집과도 작별이구나. 정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정임은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정임만이 아는 그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임의 요양원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어요. 미경은 정임이 가져갈 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성우는 차에 짐을 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다 챙기셨죠? 혈압약이랑 소화제까지요. 미경이 정임의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다 챙겼어. 걱정하지 마. 정임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서류 봉투를 만져보았어요.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할머니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온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요양원에서 적응 잘하실 거죠? 물론이지. 수진이가 골라준 곳인데 뭐가 걱정이야. 정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임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차에 짐을 다 실은 성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할까요? 그래, 가자. 정임이 일어서며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성우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미경이, 뒷자리에는 정임과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임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도 제게는 최고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미경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자주 면회 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요. 그래, 고맙다. 정임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가족들은 정임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1인실이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옷장과 침대가 필요한 만큼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정말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요. 미경이 창문을 열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고 있어. 정임은 간단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임은 서류 봉투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어요.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정임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주 올게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이 정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임도 수진을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저희도 정말 자주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미경이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며느리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미경도 나름대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이제 가봐. 애들 기다릴 거야. 엄마, 그럼 저희 가볼게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성우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배웅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임의 귀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와 미경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고생 많았어. 뭐려?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 항상 어머니 걱정하느라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게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힘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정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또래 어른들이랑 어울리시면 더 좋으실 거야. 맞아요. 집에서는 할 일도 없으셨는데 여기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계획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정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마음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의 일과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손은 자꾸만 가슴 쪽으로 향했어요. 서류 봉투가 있는 곳을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 봉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임은 왜 그렇게 그 봉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며칠 후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임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할 그날 말이죠.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만 정임만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들었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미경이 한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갔네. 이제 숨통 트이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서운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정임은 매트리스 아래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그리고 몇 장의 편지까지. 정임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그 낡은 2층 단독주택은 사실 온전히 정임의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임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임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당연히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정임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성우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성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야, 내일 오후에 집으로 와라. 미경이랑 수진이도 함께. 엄마, 갑자기 왜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 그냥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걱정돼요. 내일 오면 알게 될 거야. 꼭 와야 해. 정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성우와 미경, 수진이 집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데 혹시 요양원에서 적응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서며 정임을 맞았습니다. 정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다들 왔구나. 정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정임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에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미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불편한 건 없었어. 오히려 너무 편했지. 정임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다음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요, 어머니? 성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요양원에 간 다음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드디어 갔네. 이제 숨통 트이겠다고. 그 순간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만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미경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정말로.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 정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었나 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면서 살아왔어. 내 인생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정임이 서류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로 향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양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집만은 아니었더라. 정임이 봉투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 집 내 명이야. 정임의 말에 미경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놀랍지?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 집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정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성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팔았어.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성우는 입을 벌린 채 정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만은 할머니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벌써 계약도 끝났고 다음 달 말까지 이사 나가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일만 생각할 거야. 정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모습은 지금까지 가족들이 알고 있던 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정임은 서류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정임의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임이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진만이 비교적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파신 걸까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성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도 할머니 편이야?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할머니 입장? 우리가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일단 진정해. 성우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미경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 저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요. 미경과 성우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부동산에서 만나자. 주소는 따로 보낼게. 성우가 문자를 읽어주자 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죠.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요. 설득한다고 될 것 같아?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 정임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은 정임이 알려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그곳에는 이미 정임이 와 있었어요. 정임 옆에는 중년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맞았어요. 왔구나. 앉아라.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족분들입니다. 정임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로 집을 파신 거예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미경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계약서야. 직접 확인해봐. 미경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정임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매매 대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쓸 거야. 내 돈이니까. 하지만 어머니, 이 집은 저희도, 너희도 뭐. 정임이 성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 집에 너희가 낸 돈이 있어? 월세라도 낸 적이 있어?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이 집에 단 한 푼도 기여한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은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권리? 무슨 권리 말이야?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있는 권리요. 그런 권리는 없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임의 말에 미경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성인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정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수진아, 넌 괜찮아. 할머니가 따로 마련해 줄게.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정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지금이 가장 괜찮아.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저희는 정말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갈 거야. 정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나머지 절차는 언제 진행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정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 이사 나가면 돼. 그때까지는 계속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정임은 부동산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본 정임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수진이 두 사람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어떤 이해심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정임의 결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집에서의 분위기는 며칠째 무겁기만 했습니다. 미경은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성우는 퇴근 후에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수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봐요. 미경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도 요양원에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으셨잖아. 정말로 성우는 어제 요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면회를 거부했어요.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이사 갈 곳도 전세금도 없었어요. 일단 전세 대출을 알아보자. 내 신용으로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성우가 말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경제 상황으로는 서울에서 적당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수진아, 넌 할머니가 예뻐하시니까 혹시 모르겠네. 미경이 희망을 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진아, 할머니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 마음이 어떤지만 알아봐줘. 성우의 말에 수진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외였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성우의 말을 들은 미경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75년을 사신 분인데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더욱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할머니 면회를 신청했더니 직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얼마 후 직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진 씨는 만나겠다고 하세요. 수진이 정임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정임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임은 책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왔구나. 앉아라.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여기가 생각보다 편해. 정임의 대답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랑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럴 거야. 갑자기 집을 잃게 됐으니까. 정임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담담함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로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가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정임의 말에 수진이 조금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요? 수진의 질문에 정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도와주고 손주 봐주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다르세요? 응. 요양원에서 며칠 지내보니까 깨달았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걸. 오히려 나 없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정임의 말에 수진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셔야 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정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표정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그럼 아버지랑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걔들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수진아, 나는 걔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정임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거든. 정임의 대답을 들은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수진아, 너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네, 할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나왔어요. 수진아, 가끔 놀러와. 할머니는 언제든 수진이를 보고 싶어? 네, 할머니. 꼭 올게요. 요양원을 나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은 부모님에게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경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거네요. 미경이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을까? 성우의 말에 미경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을까 해서. 성우의 말을 들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정임의 진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임에게는 아직 더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미경은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분주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서울의 전세 가격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대출 한도도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되면 서울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동산을 돌아다닌 후였어요. 그런 것 같아.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좀 나을 텐데. 성우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임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올랐어요. 여보, 잠 안 와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경아,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있나요? 미경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을 거야. 다만 뭐요? 어머니가 느끼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 성우의 말에 미경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계속 어머니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요? 이해가 돼요?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는 게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박성호 씨 택배 왔습니다. 네, 여기에요. 미경이 택배를 받아보니 보내는 사람이 정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뭘 보내신 걸까? 성우가 택배를 뜯어보니 안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성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그동안 너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기특하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상자 안에는 작은 선물이 들어있다. 엄마가. 편지는 짧고 간단했지만 성우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성우가 대학 졸업할 때 받고 싶어 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셨구나. 성우가 시계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게 작별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성우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뭐라고? 성우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경도 급하게 다가왔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어제 밤에 나가신 후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짐은 모두 가져가셨대요. 요양원비도 정산하고 나가셨다고 해요. 성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정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아니요. 요양원 직원분들도 모르신대요. 성우는 급하게 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임이 어디로 갔는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께 전화해봐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정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미경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정임은 가족이었고 75세의 노인이 혼자 어디로 간 것인지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수진이랑 만나서 상의해보자. 세 사람은 급하게 만나 정임을 찾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가실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지만 성우와 미경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도 아니었고 특별히 가고 싶어 하던 곳도 없었거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경이 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자의로 나가신 거니까 실종 신고는 어려울 거야. 그들은 하루 종일 정임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종적을 감춘 상태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것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짧은 문자였지만 정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임이 정말로 그들과 연을 끊으려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네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할머니만의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의 말을 들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괜찮은지 걱정되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임의 진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정임이 사라진 지 3일이 지났을 때 성우의 휴대폰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성우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성우야, 나야. 정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어떻게? 성우야, 오늘 오후 3시에 집 앞 공원으로 와라. 미경이랑 수진이도 함께.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만. 정임은 성우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우는 당황하며 미경과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가요? 미경이 희망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세 사람은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정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에 정임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달려가려 했지만 정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정임을 바라보았어요. 일단 앉아라. 정임이 공원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벤치에 앉자 정임이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당연하죠, 어머니. 갑자기 사라지시면 얼마나 걱정이. 걱정? 정임이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걱정이었어? 미경이 당황하며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아, 너는 내가 요양원에 간 날 뭐라고 했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임이 그때의 대화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그건 드디어 갔네. 이제 숨통 트이겠다. 맞지? 정임의 말에 성우와 수진이 놀라며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성우야, 너는 뭐라고 했지?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 성우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 그건 너도 마음속으로는 편하다고 생각했잖아. 안 그래? 정임의 말에 성우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래도 두 분이 할머니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정임이 여행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품고 다니던 그 서류 봉투였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세 사람이 모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집 등기부등본은 이미 봤으니까 패스하고. 이건 은행 통장이야. 정임이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잔액을 본 세 사람이 모두 놀랐어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집 한 돈이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정임이 다른 통장들을 더 꺼냈습니다. 모두 정임의 명의였고 각각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이고 이건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성우와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셨다면서 왜 저희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말할 필요가 있었어? 정임의 반문에 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성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왜 가난한 척 했냐고? 안 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정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정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정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문서였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유언장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야. 세 사람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우와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들은 한 푼도 못 받아. 대신 수진이한테는 따로 마련해 둔 게 있어. 정임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넌 받아야 해. 할머니를 가장 사랑해준 대가야. 정임의 말에 성우와 미경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바랐던 게 뭐야? 조용히 있다가 죽는 거였잖아. 짐이 되지 않게 말이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솔직해져라.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마. 정임의 말에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정임이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야. 어머니, 제발.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이야. 너희들도 이제 자유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정임이 여행 가방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뛰어가서 정임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수진아, 할머니는 가야 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의 말에 정임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넌 여기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임이 수진을 놓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런 정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정임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정임이 떠나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미경은 결국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서울에서 혼자 살며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가끔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미경은 여전히 정임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 정임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 걱정하지 말고 너도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편지는 짧았지만 정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수지는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해 편지 내용을 전했어요. 할머니가 편지 보내셨어요. 잘 지내신다고 하세요. 정말? 어디서 보낸 거야? 성우가 급하게 물었지만 편지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수지는 우연히 할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모임에서 만난 동료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수진아, 너 강원도 쪽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 얘기 들었어? 아니요, 무슨 도서관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개인 재산으로 만드신 도서관이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던가요? 글쎄, 자세한 건 몰라도 정말 친절하시고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 도서관 이름도 특이해. 새출발 도서관이래. 수지는 즉시 인터넷에서 새출발 도서관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강원도 작은 마을에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수지는 혼자서 그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서관 앞 작은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정임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할머니, 수진이 뛰어가며 불렀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더니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 정말 여기 계셨구나.
수진이 정임을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도 수진을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아이들아, 이분은 할머니의 손녀란다. 정임이 주변에 있던 아이들에게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정말 이런 곳에서 지내세요? 응,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정임이 도서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도서관 한쪽에는 정임이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도서관을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야. 정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매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 정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임을 도서관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수진아, 점심 먹고 가야지. 정임이 수진의 손을 잡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은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곳곳에 정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정임은 지난 석 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읽을 책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한 거야.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정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아버지랑 엄마 소식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궁금하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아,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정임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임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임은 이곳에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니까.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정임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니까. 할머니, 그래도 가끔 연락은 주세요. 너무 걱정돼요. 그래,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정임이 수진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와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이런 일을 하시다니. 고마워, 수진아. 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기차역까지 배웅 나온 정임과 작별하며 수진은 돌아가는 길 내내 할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왔어요. 정말? 할머니 어디 계셔? 성우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성우와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어머니가? 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에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요. 며칠 후 성우가 혼자서 그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임은 성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을 통해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어요. 성우는 도서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임의 모습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새출발 도서관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책을 읽고 정임은 그 아이들의 도서관 할머니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정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오면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른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운영했어요. 저녁에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정말로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정임이 일기장에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어요. 수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정임은 손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수진도 할머니의 일을 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성우와 미경은 경기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미경은 예전보다 더 성실히 일하게 되었고 성우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반성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미경이 어느 날 저녁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도 더 단단하게 살아야겠어. 어느 화창한 봄날, 정임은 도서관 앞 정원에 새로운 화분을 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원도 아름다워졌고 정임의 표정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뭐예요? 마을 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새 시작을 의미하는 꽃이란다. 새 시작이요? 응, 할머니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피는 꽃이야. 정임이 흙을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임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정임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정임이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는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임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승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정임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